당장 꺼져. 아줌마 조카 면회 온 외숙모의 육개장을 눈밭에 쏟아붓고 군홧발로 짓밟은 부사관. 그 아줌마가 합참작전본부장 3스타였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이 코앞인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운 겨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머무는 땅이었다. 제25보병사단 비룡부대의 붉은 용 마크는 그 혹한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밤 11시.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된 이등병 유진우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맞서며 철책을 응시했다. 영하 20도를 밑도는 기온은 방한모를 뚫고 두개골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선 선임 마강일 병장의 거대한 등판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유진우는 입대 전까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날카롭진 않아도 선한 눈매,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을 지녔다. 그것이 이 지옥의 부대에서 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보급품 문제였다. 마 병장님, 이것 좀 보시지 말입니다. 1시간 전 근무 교대를 위해 장비를 착용하던 중이었다. 유진우는 새로 지급받은 신형 전투조끼를 들어보였다. 어깨 부분 방탄재 연결부가 또 뜯어졌습니다. 실밥이 전부 불량입니다. 마강일 병장이 떡 벌어진 어깨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중대 내 절대 권력으로 통하는 그는 험상궂은 얼굴과 뼈가 굵은 주먹으로 신병들의 공포 그 자체였다. 이등병 새끼가 지금 뭘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불량품입니다. 저번 방탄모 턱근도 그렇고 태아방산에서 납품된 것들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실전에서 짝! 유진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강일의 두꺼운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쇠붙이에 맞은 듯한 충격에 유진우의 방탄모가 벗겨지며 바닥을 굴렀다. 이 개새끼가 어디서 감히 태아방산을 입에 올려? 내가 뭘 알아? 여기가 내 집 안방이야. 이등병 나부랭이가. 마강일은 유진우의 멱살을 움켜쥐고 막사 뒤편 인적 없는 탄약고 그늘로 그를 끌고 갔다. 파주의 얼어붙은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내가 그걸 중대장님한테 찔렀지? 전투조끼 불량이라고 보고서 쓴 새끼가 너지. 사실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사실? 마강일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이 부대에서 사실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 존만한 새끼야.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다. 마강일의 군홧발이 유진우의 복부와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훈련소에서 배운 방어 자세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늑골이 부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유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 꾀병 부릴 시간에 정신력이나 키워, 이 새끼야. 마강일은 쓰러진 유진우의 머리채를 잡고 눈 더미에 처박았다. 숨이 막혔다. 차가운 눈이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다. 죽을 것 같았다. 한참을 더 폭행을 가하던 마강일은 축 늘어진 유진우에게 침을 뱉고는 중얼거렸다. 병신 새끼. 위에서 건들지 말라면 좀 닥칠 것이지. 태아가 어떤 데인 줄 알고. 그가 멀어지고 유진우는 차가운 눈밭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갈비뼈에서 시작된 통증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의식은 가물가물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의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신임 군의관은 그의 성안 쪽 팔만 휙 둘러보고는 차트를 넘겼다. 이병. 꾀병 부릴 시간 없어. 훈련 중에 넘어진 거 가지고 엄살은. 딱 보니까 단순 타박상이네. 진통제 줄 테니까 가서 쉬어. 아닙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가 시끄러워. 너 하나 때문에 다른 환자들 못 보잖아. 가봐. 진통제 2알. 그것이 부러진 늑골에 대한 처방의 전부였다.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 되자 열이 오르고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중대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중대장님, 몸이 정말 이상합니다. 외부 병원으로. 중대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유이병. 자네 요새 정신력이 많이 빠진 것 같더군. 엄마 병장이 자네 군기 잡으려고 좀 거칠게 다룬 건 안다. 하지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등병이 벌써부터 요령 피우고. 실망이다. 돌아가. 절망. 완벽한 고립이었다. 그날 밤 유진우는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생활관 밖 공중전화로 향했다. 부러진 갈비뼈를 움켜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지옥 같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고통과 서러움에 목이 메었다. 진우야? 진우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들. 엄마. 나 좀 살려줘. 뭐? 무슨 소리야, 아들. 나 여기서 맞다가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유진우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진우야. 누가 널 때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그냥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제발. 외숙모한테. 툭.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유진우는 수화기를 든 채 전화부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대한민국군 서열 3위 합참작전본부장 차수연 중장 삼성 장군이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북측의 동향을 보고받고 있었다.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브리핑이 끝나고 지상 집무실로 올라온 그녀의 보안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남편 유정훈 교수였다. 남편은 웬만해선 그녀의 군용 전화로 연락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짓눌렀다. 무슨 일이죠, 정훈 씨? 수연 씨. 지금 당장 통화해야 해. 누나한테서 연락 왔는데. 진우가 부대에서 맞다가 죽을 것 같대. 차수연의 눈빛이 그 순간 영하 20도의 파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하나뿐인 외조카. 그녀가 아들처럼 아끼는 아이였다. 정확한 부대 위치. 다시 확인해줘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서울 평창동의 한적한 자택에서 차수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합참작전본부장의 빛나는 정복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 입었다. 보풀이 일어난 두툼한 패딩 점퍼, 색바랜 면바지, 그리고 몇 년은 신은 듯한 낡은 겨울 부츠.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뿔테 안경을 썼다. 군인 차수연의 형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조카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초조한 중년 여성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어젯밤 남편이 장을 봐 온 재료들로 솜씨 좋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부터 육수를 내고 정성스럽게 고기를 재웠다. 뜨거운 김이 오르는 육개장, 달콤 짭조름한 냄새를 풍기는 갈비찜, 그리고 갖은 재료로 곱게만 김밥. 진우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보온 도시락통에 겹겹이 담았다. 이 도시락은 혹한의 야전에서도 24시간 동안 온기를 유지하는 특수 제작품이었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친구가 언젠가 면회 갈 때 쓰라며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녀의 친아들은 그 면회를 오기도 전에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합참으로 향하는 검은색 관용 세단 대신 먼지가 쌓인 낡은 국산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남편 유정훈 교수의 차였다. 수연 씨, 정말 괜찮겠어? 내가 같이. 아니, 정훈 씨는 누님 곁에 있어줘요. 어머니 쓰러지시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가야 해. 외숙모로 가야 그놈들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자유로를 달려 파주로 향하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조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분노. 합참 작전 본부장의 권한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25사단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자신의 조카가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그 밑바닥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장군 차수연의 시찰은 모든 것을 감출 뿐이다. 진실은 가장 낮은 곳, 이등병의 외숙모에게만 그 맨 얼굴을 드러낼 터였다. 오전 9시. 25사단 비룡부대 정문 위병소가 눈앞에 나타났다. 차가운 바람이 부대 깃발을 찢어질 듯 나부끼게 했다. 차수연은 차에서 내려 무거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위병소로 다가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별 3개의 장군으로서 수만 명 앞에서 연설할 때도 떨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한 명의 보호자일 뿐이었다. 위병소 초병이 그녀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면회를 좀. 유진우 이병. 조카가 여기 있다고 해서요. 초병이 안쪽의 위병소 책임자에게 보고했다. 잠시 후 방한모를 턱에 걸친 부사관 하나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다. 그의 명찰에는 황덕배 하사라고 적혀 있었다. 누구신데? 황 하사는 차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유진우 이병. 외숙모입니다. 조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이거라도 좀 먹이려고. 차수연은 허리를 굽히며 보온 도시락을 앞으로 내밀었다. 황 하사가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면회 시간도 아닐 뿐더러 사전 신청 명단에도 없는데. 그리고 이등병 나부랭이가 아프긴 뭐가 아픕니까? 다 꾀병이지. 꾀병이라뇨? 애가 죽겠다는데. 죽겠다? 황 하사가 과장되게 웃었다. 여기 애들 하루에도 12번씩 죽겠다고 합니다. 다 정신력이 빠져서 그래.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애들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겁니다.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차수연은 꾹 참았다. 하사님, 제발 이 음식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제가 새벽부터. 진짜 말 안 통하네. 황덕배 하사는 차수연의 손에서 보온 도시락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규정 위반이라며 보온 도시락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딸깍. 뚜껑이 열리자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성스럽게 끓인 육개장의 매콤한 냄새와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황 하사는 그 냄새에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입맛을 다시는 듯 했다. 그리고는 차수연이 경악할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도시락통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다. 차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뜨거운 육개장과 갈비찜 정성스럽게 만 김밥이 전날 내린 눈과 흙이 뒤섞인 더러운 위병소 앞바닥에 그대로 쏟아졌다. 붉은 국물이 눈을 녹이며 흙탕물과 뒤섞였다. 하얀 쌀밥과 고기 조각들이 흙먼지 위에 나뒹굴었다. 차수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쏟아진 음식을 주우려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다. 황덕배 하사는 그 광경을 비웃으며 결정적인 모욕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군홧발을 들어 흙바닥에 쏟아진 갈비찜과 김밥을 의도적으로 지식여 뭉갰다. 따뜻했던 음식은 순식간에 역겨운 흙 반죽이 되어버렸다. 냄새는 좋네 젠장. 황 하사가 흙이 묻은 군홧발을 털며 말했다. 아줌마, 이런 거 만들 시간에 조카한테 정신력이나 키우라고 하쇼. 남들 다 먹는 짬밥 못 처먹는 게 병신이지. 이제 볼일 끝났죠? 당장 안 꺼져? 그는 텅 빈 보온 도시락통을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깡그랑. 금속성의 소리가 차수연의 이성을 끊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파주의 칼바람 소리도 위병소 너머의 구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차수연은 흙탕물에 지식여진 음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황덕배 하사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마디 더 하려 했다. 아, 그리고 아줌마. 웬만하면 면회 오지 마쇼. 아줌마처럼 촌스러운 사람이 자꾸 들락거리면 부대 물 흐려집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 차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이 황 하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감정이 속어된 시베리아의 빙원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황덕배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굽신거리던 중년 여성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황 하사? 차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뭐요 아줌. 황 하사가 본능적인 위기감에 말을 더듬는 순간 차수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스르르륵.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가 점퍼를 벗어던졌다. 낡은 점퍼 안에서 드러난 것. 그것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초록색의 대한민국 육군 정복이었다. 그리고 그 정복의 어깨 위에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계급장이었다. 성. 황덕배 하사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가 방금 아줌마라 부르며 음식을 짓밟은 그 여인이 현역 3스타, 그것도 군 서열 3위인 합참의 핵심 수뇌부라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다리 힘이 풀렸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갈라져 나왔다. 차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황 하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군용 보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액정의 붉은색 보안 마크가 선명했다. 그녀는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합참 지휘통제실이었다. 나 합참 작전본부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얼음 여왕의 그것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경악과 함께 충성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현재 위치 경기도 파주 제25보 병사단 정문 위병소. 그녀는 흙탕물이 된 음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지금 즉시 제25보 병사단장, 참모장, 헌병대장, 감찰참모 전원 5분 내로 위병소 앞으로 집결시킨다. 1분이라도 늦으면 전원 보직 해임 조치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 즉시 연락해. 응급환자 후송 헬기 지금 당장 이곳 25사단 연병장으로 띄워라. 늑골 골절 및 내부 출혈 의심 환자다. 차수연이 전화를 끊었다. 위병소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황덕배 하사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차수연이 그제야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황 하사, 내 놈이 짓밟은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그것은 내 놈이 지켜야 할 국민이었고 군인의 명예였으며 그리고 내 놈의 군 생활 그 자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위잉응. 25사단 전역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정적이던 부대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부대 비상. 사단장님 행차시다. 길터. 3분도 채 되지 않아 별 2개가 달린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25사단장 소장이 차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로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따라붙었다. 충성. 장군님. 여긴 어쩐 일로. 사단장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삼성 장군과 그녀의 발치에 짓밟힌 음식물, 그리고 무릎 꿇고 오줌을 지릴 듯 떨고 있는 황 하사를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을 하려 애썼다.
차수연은 경례를 받지도 않고 흙 반죽이 된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단장. 예, 장군님. 귀관의 부대는 민간인이 그것도 아픈 조카를 염려해 가져온 음식을 군홧발로 짓밟고 가족을 희롱하는 것을 위병소 근무 수칙으로 정했나? 저 장군님. 그게 무슨. 대답해. 차수연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이것이 25사단의 공식 입장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단장은 허리를 90도로 꺾었다. 그럼 유진우 이병. 지금 어디 있지? 차수연의 질문에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진우 이병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헌병대장. 예. 중령. 지금 즉시 위병소 근무자 황덕배 하사를 상관 모욕, 민간인 폭행, 직권 남용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네.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덕배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유진우 이병 소속 중대로 즉각 출동해 마강일 병장 그리고 해당 중대장과 의무실 군의관 전원 직무 정지시키고 현장에서 연행해. 유진우 이병은 무슨 수를 써서든 찾아내. 만약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단장.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헌병대가 쏜살같이 막사로 달려갔다. 잠시 후 헌병들은 중대 뒤편의 낡은 창고에서 감금되어 있던 유진우를 발견했다. 그는 저체온증과 고통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환자 발견. 의식 미약. 그 순간 파주의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응급후송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유진우가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는 순간 그가 간신히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외숙모 차수연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다시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유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외숙모. 전투조끼. 마 병장이. 태아방산거. 불량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위에서. 시켰다고. 태아방산. 차수연의 머릿속에서 5년 전 자신의 아들이 훈련 중 불량 수류탄 사고로 사망했던 그날의 기억과 당시 납품사였던 태아방산의 이름 그리고 그 사건을 단순 사고로 덮었던 당시 대령 권태준의 얼굴이 지옥도처럼 겹쳐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수비리의 거대한 꼬리가 조카의 피를 타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국군수도병원. 대한민국 군 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심장부인 이곳의 공기는 차수연이 막 떠나온 파주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파주의 공기가 얼어붙은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억압된 공포로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면 이곳은 강력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음, 그리고 정제된 고통이 복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응급 외상 환자. 합참 직송. 코드 블랙. 25사단 연병장에서 이륙한 헬기가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 외상팀이 들것에 실린 유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1개 사병을 위해 병원 전체가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합참작전본부장 직송이라는 6글자는 그 환자가 최소한 군단 장급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했다. 헬기에서 유진우와 함께 내린 차수연은 위병소 앞에서의 외숙모 차림을 벗어던지고 낡은 승용차에 비상용으로 넣어 다니던 자신의 정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뼛속까지 스미는 파주의 바람을 맞으며 갈아입은 정복은 칼날처럼 그녀의 몸에 밀착되어 그녀가 왜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병원 복도의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응급처치실의 문이 닫히고 붉은 수술 중 램프가 켜졌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차수연은 복도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분노를 정제하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외과 과장대령이 땀에 젖은 마스크를 내리며 다가왔다. 장군님. 환자 유진우 이병의 상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군의관 대령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라이트박스에 방금 찍은 X선 사진과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을 띄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그가 가느다란 지시봉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좌측 늑골 7번, 8번, 9번 총 3대가 골절되었습니다. 특히 8번 늑골은 단순 골절이 아니라 뼈의 파편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폐를 찌르기 직전이었습니다. 명백한 기흉입니다. 차수연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기흉. 폐에 구멍이 뚫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령은 다음 사진을 띄웠다. 신장 타박상. 즉 콩팥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져 내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저체온증과 영양실조가 겹쳐 쇼크 직전 상태였습니다. 환자를 방치한 채 창고에 가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환자가 입고 있던 이 신형 전투조끼가 아니었다면 대령은 피와 흙먼지로 더러워진 전투조끼를 가리켰다. 아니, 정확히는 조끼 안쪽에 환자가 임의로 덧댄 사제 방한 내피가 아니었다면 마 병장의 마지막 발길질은 늑골을 부수는 것을 넘어 비장을 파열시켰을 겁니다. 그랬다면 현장에서 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치료는 가능한가? 늑골 고정 수술과 폐의 공기를 빼내는 흉관 삽입술은 마쳤습니다. 신장 출혈은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이등병입니다. 이제 20살 남짓한 청년입니다. 이 정도의 충격은 뼈는 붓겠지만 평생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군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병 제대는 나중 문제다. 차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살려내. 그리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필요한 모든 자원, 인력, 장비는 합참에서 직접 지원한다. 내 말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 시각 차수연의 명령을 받고 25사단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합참 직할 감찰팀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그녀의 보안 태블릿에 전송되고 있었다. 첫 번째 조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황덕배 하사였다. 그는 헌병대 유치장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을 실토했다. 보고서 1 황덕배 하사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삼성 장군님이실 줄은. 저는 그저 마 병장이랑 친해서 마 병장이 오늘 귀찮은 면회객 올 거니까 대충 돌려보내라고. 위병소에서 융통성 있게 구는 건 다들 그렇게 합니다. 외부 음식은 원래 규정 위반이고 짓밟은 건 죄송합니다. 그냥 이등병 가족이라니까 만만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의무실 군의관. 그는 의사 가운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조사를 받았다. 보고서 이 군의관 대위 억울합니다.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 이병이 아프다고 했을 때 중대장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 이병 그거 꾀병이니까 대충 진통제나 주고 돌려보내라고. 중대장 지시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중대장. 그는 모든 것을 마강일 병장과 대대장에게 떠넘겼다. 보고서 3중대장 대위 마강일 병장이 부대 실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 이병이 자꾸 태아방산 보급품 문제를 거론해서 대대장님께서 직접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군수사령부에서 직접 챙기는 물건인데 이등병 하나 때문에 일 크게 만들 거냐고. 알아서 입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유 이병이 다친 것도 마 병장의 과실일 뿐 저는 네 번째 핵심인 마강일 병장. 보고서 4 마강일 병장 씨발. 재수없게 걸렸네. 예, 때렸습니다. 이등병 새끼가 하도 기어오르는데 안 팹니까? 태아방산? 예,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다칩니다.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위에서 태아 물건에 불만 제기하는 놈들은 정신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습니다. 태아 쪽 사람이 가끔 휴가비도 챙겨주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모든 조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아 방산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위.
차수연은 병원 복도에서 즉시 합참정보본부와 감찰실에 추가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 즉시 태아 방산의 최근 5년간 군납 계약 내역 전부 그리고 육군 군수사령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샅샅이 뒤져. 특히 태아 물품의 품질 테스트 보고서, 납품 단가, 그리고 불만 제기 보고서가 어떻게 묵살되었는지 전부 확인해. 그녀는 유진우가 입고 있던 피와 흙으로 얼룩진 불량 전투조끼를 집어들었다. 군의관 대령이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말했던 그 조끼. 그녀는 조끼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힘을 주어 뜯어냈다. 우두둑. 군용 전투조끼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게 실밥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방탄 내장재를 본 순간 차수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방탄재가 아니었다. 총탄은 고사하고 칼조차 막을 수 없는 두꺼운 스펀지에 얇은 플라스틱 판을 덧댄 쓰레기였다. 유진우가 불량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반역이었다.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악의 범죄. 이런 걸 입고 내 조카가 우리 아들들이 유진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던 방탄모 턱근 그리고 이종이 갑옷 같은 전투조끼 25사단 아니 육군 전체가 태아 방산이라는 거대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었다. 차수연은 보안 태블릿을 들어 태아 방산과 관련된 군수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를 검색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이력서가 떠올랐다.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삼성 장군 권태준. 그 이름을 본 순간 차수연의 머릿속에서 잊고 싶었던 아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5년 전 그날의 악몽이 지옥의 아귀처럼 되살아났다. 밤은 깊었지만 국군 수도병원의 VIP 병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차수연은 창가에 선 채 5년 전 그날의 기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관 중장 권태준. 그 이름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름이었다. 5년 전 그녀가 막 이성 장군 소장으로 진급하여 야전 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때였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유현민. 남편의 성을 따라 유씨였지만 그 아이는 차수연의 모든 것을 닮은 아들이었다. 엄마처럼 군인이 되겠다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려다 엄마 백으로 간다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현역으로 입대했던 고집세고 정의감 넘치던 아들. 신병훈련 마지막 주 수류탄 투척 훈련 날이었다. 아들이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려던 순간 던져! 라는 교관의 외침과 동시에 수류탄이 손에서 폭발했다. 5초의 지연 시간이 무색하게 1초도 안 되어 터져버렸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산화했다. 군 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사단장의 아들이 훈련 중 사망한 초유의 사태였다.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과 군수사령부에서 조사팀이 파견되었다. 그때 그 불량 수류탄의 납품사가 바로 태아 방산이었다. 그리고 그 조사를 총괄했던 책임자. 당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대령이 바로 권태준이었다. 차수연은 아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불량품이다. 살인이다. 하지만 권태준 대령은 냉정했다. 그는 차수연 앞에서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차 장군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수류탄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병의 긴장으로 인한 조작 미숙으로 안전 손잡이를 너무 일찍 놓친 안타까운 사용자 과실 사고입니다. 거짓말. 내 아들은 그런 실수를 할 아이가 아니야. 당장 태아 방산을 조사해. 장군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태아 방산은 우리 군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안보 동맹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아드님을 명예롭게 보내주시는 것이.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시끄럽게 굴면 당신 자리도 위험하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결국 아들의 죽음은 순직으로 처리되었지만 원인은 본인 과실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태아 방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권태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군으로 진급했다. 차수연은 그때 깨달았다. 군 내부에는 자신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그 거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얼음 여왕이 되어 별을 달았다.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군 서열 3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조카 유진우가 바로 그 태아방산의 종이 갑옷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정점에 5년 전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승승장구한 권태준이 삼성 장군이 되어 앉아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죽은 아들이 조카의 목숨을 빌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절규이자 복수의 기회였다. 그때였다. 침대에 누워있던 유진우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진우야. 진우야, 정신이 들어? 병실을 지키고 있던 차수연의 남편 유정훈 교수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유진우의 어머니이자 차수연의 시누이는 이미 혼절 직전이었다. 유진우의 초점 없는 눈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정복 차림의 외숙모 차수연과 눈이 마주쳤다. 외숙모. 유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명절 때마다 남편인 유 교수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던 다정하지만 조금은 어려웠던 외숙모. 꿈인가? 외숙모가 왜 군복을? 차수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음 같던 눈빛이 조카를 바라보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괜찮다, 진우야. 이제 괜찮아. 외숙모가 여기 있어. 유정훈 교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우야. 내 외숙모. 합참작전본부장이셔. 별 3개. 장군님이시라고. 유진우의 눈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로 커졌다. 위병소에서의 기억, 짓밟히던 도시락. 그리고 하늘을 찢으며 나타났던 헬기.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고통을 참고 성한 팔로 외숙모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외숙모. 아니, 장군님. 태아방산입니다. 마 병장이. 그놈이 말했습니다. 대대장님이 군수사령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물건이니 절대 불만 나오지 않게 입 단속하라고. 권태준 장군님의 특별 지시 사항이라고. 차수연은 조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넌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쉬어라. 나머지는 이 외숙모가 전부 처리할 거니까. 차수연은 병실을 나와 합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딸린 비밀 전략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합참작전본부장의 권한이 아닌 군정보기관 총괄이라는 숨겨진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다. 지금부터 북진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은다. 북진회. 군 내부의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인 사조직. 군수와 보급을 장악한 일명 군피아 카르텔. 그리고 그 현 수장이 바로 권태준이었다. 그녀는 태아방산의 모든 군납 계약서를 검토했다. 5년 전 아들의 사고 이후 태아방산은 오히려 군과의 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권태준이 승진할 때마다 태아방산의 계약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다. 불량 수류탄, 종이 전투조끼, 갈라지는 방탄모. 그들은 군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 온 군복 입은 거머리들이었다. 차수연은 권태준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태아방산에서 나온 검은 돈은 북진회라는 이름의 재단을 통해 세탁되었고 이 돈은 군 장성들은 물론 정계와 언론계까지 광범위하게 뿌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25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 아니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차수연은 결심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북진회와 태아방산을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권한으로 태아 방산에 납품된 모든 보급품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품질 재조사 명령을 하달했다. 군수사령관인 권태준을 무시하고 합참작전본부장의 작전준비태세 미흡을 명분으로 내세운 초강수였다. 군 전체의 보급 라인이 마비될 수도 있는 쿠데타에 가까운 명령이었다. 권태준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그녀의 명령이 하달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집무실에 있는 청와대 직통 한 라인을 제외한 모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합참의장사성 장군이었다. 차 장군, 지금 제정신인가? 군수사령관을 패싱하고 보급 라인을 스톱시켜. 당장 명령 철회해. 이건 월권이야. 의장님, 25사단에서 종이로 만든 전투조끼가 나왔습니다. 작전 준비 태세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이상 작전본부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깟 조끼 하나 때문에 군 전체를 세우겠다는 건가? 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북진회를 건드리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이건 충고일세. 쾅. 전화가 끊겼다. 북진회는 합참의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차수연의 선전포고는 대한민국군 지휘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합참작전본부장과 육군 군수사령관의 정면 충돌. 이것은 두 장군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군 창설 이래 최대의 군피아 카르텔인 북진회를 향한 한 여성 장군의 외로운 전쟁 선포였다. 권태준의 반격은 차수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하며 전방위적이었다. 그는 총칼이 아닌 언론과 정치라는 더 더럽고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보수 일간지의 일면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단독 삼성 여장군 외조카 사적 보복 위해 군수사령부 표적 감찰. 최전방 안보 공백 위기.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인 왜곡과 노골적인 여성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합참의 참모 장군이 자신의 외조카인 유모 이병의 부대 부적응 문제를 빌미로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최전방 사단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유 이병은 평소에도 꾀병 의혹이 잦았으며 선임병의 정당한 지도를 가혹 행위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져 기사는 차수연이 혈연도 아닌 법적으로는 남에 가까운 외숙모라는 점을 교묘하게 부각했다. 이는 그녀의 행동을 가족애가 아닌 피도 섞이지 않은 먼 친척을 위해 군 전체를 뒤흔드는 히스테릭한 권력 남용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차 장군의 감정적인 월권 행위로 인해 육군 군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태아 방산과 같은 애국적 방위산업체에 대한 표적 감찰은 북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현 시점의 명백한 이적 행위. 종합편성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은 즉시 이 기사를 받았었다. 북진회의 자금을 받는 예비역 장성들과 군사평론가라는 작자들이 패널로 출연해 차수연을 맹비난했다. 여성 지휘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외조카 밥그릇 챙겨주려다 나라 밥그릇을 깨는 거 아닙니까? 합참작전본부장은 냉철한 이성으로 전쟁을 준비해야지 이등병 하나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장 보직 해임해야 합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얼음 여왕, 철의 여장군이라 불리던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외조카의 눈먼 마녀, 군기 빠뜨리는 히스테릭한 여장군으로 추락했다.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유진우는 고모백 믿고 부대를 뒤집어 놓은 문제 사병으로 낙인 찍혔다. 북진회의 힘은 언론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검은 촉수는 국회로 뻗어나갔다. 차수연은 국방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고 장관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여당 국방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북진회 출신의 중진 의원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장군,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국회의원이 대뜸 고함을 쳤다. 지금 당신 하나 때문에 국회가 발칵 뒤집힌 거 알아? 태아 방산이 어떤 회사인데? 그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당은 물론이고 이 나라 방위 산업 전체가 휘청인다고. 외조카 놈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 국방부 장관이 지친 표정으로 그를 말리며 나섰다. 차 장군. 합참의장과도 얘기가 끝났네.
지금 당장 태아 방산에 대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보급 중지 명령을 철회하게. 그리고 장관은 차마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하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긴급 인사 발령일세. 차 장군은 내일부로 합참작전본부장 보직에서 해임되네. 신설되는 한미연합사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으로 발령났어. 축하하네. 하와이로 가게 됐어. 하와이. 그것은 명백한 유배였다. 가장 화려하게 포장된 가장 모욕적인 좌천이었다. 그녀에게서 모든 수사 권한을 빼앗고 태평양 건너편으로 추방하겠다는 통보였다. 장관님, 이건 명령이야, 장군. 군수사령관 권태준 장군에 대한 조사는 내가 직접 맡아서 공정하게 처리할 테니 자네는 손 떼. 내 말 알겠나? 장관의 공정하게라는 말은 북진회의 입맛대로 덮겠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차수연은 경례도 하지 않고 장관실을 나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별 3개는 수십 년간 군을 좀먹어온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종이장처럼 무력했다. 그녀가 망연자실한 채 합참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저편에서 권태준 장군이 자신의 부관들을 거느리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차수연의 앞에서 보란듯이 멈춰섰다. 아이고, 차 장군. 하와이로 영전하신다면서 축하드립니다. 권태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조카 문병은 자주 못 가시겠네. 아, 그 이등병 놈 꾀병이라던데. 콩팥이 좀 다쳤다. 그거 평생 고생할 텐데. 안 됐구먼. 권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속삭였다. 5년 전에도 말했잖소. 감정적으로 굴면 다친다고. 그때 아드님 일로 얌전히 물러났으면 좋았을걸. 왜 또 일을 만드나? 그는 차수연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손가락으로 툭 치며 비웃었다. 당신이 단 별은 북진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나? 그러니 하와이 가서는 그냥 조용히 골프나 치시게. 그게 당신 남편이나 남은 가족들한테도 좋을 거야.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들에 이어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조카까지. 그녀의 남은 가족 전부를 인질로 삼은 것이었다. 권태준이 부하들과 함께 유쾌하게 웃으며 그녀를 지나쳐갔다. 차수연은 복도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다.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북진회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여자를 다시 한번 협박한 것이었다. 그들은 잊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심장이 얼음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그 얼음 밑바닥에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다는 것을. 차수연은 하와이로 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남편 유정훈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 씨, 미안해요. 내가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수연 씨,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린 괜찮아. 포기하지 마. 포기 안 해. 대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당신 5년 전에 현민이 유품 정리할 때 내가 당신한테 맡겼던 거, 현민이가 쓰던 낡은 일기장, 맨 뒷표지에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 그거 아직 가지고 있죠? 수화기 너머의 남편이 숨을 삼켰다. 그 열쇠, 지금 당장 나에게 가져다 줘요. 북진회가 하와이로 사냥을 보냈으니 이제 나도 진짜 사냥을 시작해야겠어. 차가운 절망이 합참작전본부장실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수연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3위, 별 3개의 중장.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하와이로의 유배를 통보받은 힘잃은 장군에 불과했다. 북진회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전면 사용 중지 명령은 군수사령관 권태준의 손바닥 안에서 히스테릭한 여장군의 월권으로 둔갑했다. 언론은 그녀를 외조카의 사적 보복에 눈먼 마녀로 몰아세웠고 국방부 장관은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하와이행 비행기 표를 쥐어주었다.
권태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 단 별은 북진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와이 가서는 그냥 조용히 골프나 치시게. 그게 당신 남편이나 남은 가족들한테도 좋을 거야. 가족. 그녀의 가장 연약한 고리이자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였다. 아들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피부치들. 권태준은 아들에 이어 남편과 조카까지 인질로 잡았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녀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늑골이 부러진 채 창고에 버려졌던 조카의 고통,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종이 전투조끼를 입고 철책을 지키고 있을 수많은 유진우들. 포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꾀병 부린 이등병을 비호하려던 여장군의 객기로 역사에 기록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안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문을 열었다. 대통령과 독대 보고를 위해 마련된 그 어떤 도청 장치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안전실 세이프룸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 유정훈 교수에게 비화기 전화를 걸었다. 정훈 씨, 나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수연 씨, 괜찮아? 뉴스 봤어. 말도 안 되는. 괜찮지 않아. 차수연이 말을 끊었다. 나 하와이로 발령났어. 보직 해임이야. 모든 수사 중지됐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그 개자식들이. 수연 씨 그럼. 진우는? 우리 진우 꾀병 부린 파렴치한 놈으로. 그래서 전화했어. 차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 이대로 안 물러나. 아니. 못 물러나? 정훈 씨, 당신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든 말만 해. 현민이. 우리 아들 유품. 5년 전에 당신한테 맡겼던 그 낡은 갈색 가죽 일기장.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지. 왜? 갑자기 현민이 일기장은? 그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표지 안쪽에 아들이 몰래 붙여놓은 작은 쪽지. 기억나? 유정훈 교수는 숨을 삼켰다. 아들이 죽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차수연은 군복을 입은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그 일기장을 남편에게 건넸었다. 내가 이걸 보면 군인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 당신이 현민이 대신 간직해줘.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의 쪽지. 엄마 아빠.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그 뒤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흐려져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두려움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덮어두었다. 그 쪽지. 지금 당장 다시 확인해줘. 그냥 넘겼던 글씨들.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해. 현민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었어. 나처럼 의심이 많은 아이였지. 전화를 끊고 몇 분이 지났을까. 유정훈 교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수연 씨, 찾았어. 이럴 수가. 이건 뭐라고 적혀 있어? 흐릿한 글씨가. 아니었어. 특수 잉크였어. 내가 연구실에서 쓰는 자외선 램프를 비춰봤더니 글씨가 떠올라. 유정훈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태아 것은 터지지 않거나 너무 일찍 터진다. 차수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5년 전 아들의 손에서 1초 만에 폭발했던 그 수류탄. 밑에 더 있어. 권 대대장님이 당시 권태준 작고 주몽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난 무섭다. 주몽. 북진회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차수연에게 그 단어는 전설처럼 떠돌던 군 내부 사조직의 비자금 코드명이었다. 수연 씨, 이게 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사람 보낼게. 바로 그 순간 차수연의 군용 보안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그녀가 유진우의 병실에 몰래 심어둔 그녀의 직속 부하였다. 보고 유진우 이병 마강일 병장과의 대질 신문 준비 공식. 마 병장 가명을 조건으로 추가 진술 확보. 내용 사실 태아 방산 사람이 매달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부대 근처 휴게소에서 용돈을 줬습니다. 그 돈 모아서 주몽 형님들께 상납해야 한다고. 주몽. 두 개의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주몽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죽은 아들의 일기장과 조카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가해자의 입에서 추신 그 휴게소. 백마고지 휴게소입니다. 만나는 날은 항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차수연은 기계처럼 태블릿의 달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늘이 바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다. 거래는 오늘 밤 이루어질 터였다. 북진회는 그녀가 하와이 발령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그들에게 오늘은 성가신 얼음 여왕을 치워버리고 축배를 드는 날이자 평소처럼 더러운 거래를 이어가는 날이었다. 완벽한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보직 해임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합참의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병력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그녀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 반역자. 좋다. 그녀는 안전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군번줄과 함께 아들 유현민의 군번줄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합참 작전 본부장이 되던 날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건네준 열쇠였다. 차장군. 합참의 공식적인 라인 외에 자네에게만 이 유령 부대의 지휘권을 주겠네. 국가 비상사태 시 혹은 내부의 적이 너무 거대할 때만 사용하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그들 중에서도 선발된 존재 자체가 기밀인 그림자 부대 섀도 리퍼의 직통 라인이었다. 그녀는 그 열쇠로 금고 속의 또 다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위성통신 장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나다. 얼음 여왕. 대기 중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밤. 작전명 주몽. 목표 철원 백마고지 휴게소. 반역자들을 사냥한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하와이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지옥의 문턱에서 아들의 복수를 그리고 조카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철원의 혹한을 향하고 있었다. 밤 11시.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휴게소. 이름만 휴게소일 뿐 민통선 바로 아래 위치한 이곳은 사실상 버려진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겨울밤 이곳을 찾는 민간인은 없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 바람 소리가 깨진 유리창을 스치며 귀신 울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 주차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드문드문 켜진 낡은 나트륨 가로등만이 주황빛으로 눈발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어둠 속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에 낡은 화물 트럭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서 있었다. 트럭의 화물 칸. 그곳이 차수연의 임시 지휘 통제소 CP였다. 그녀는 검은색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방탄조끼의 무게가 익숙하게 어깨를 눌렀다. 그녀의 앞에는 고성능 감청 장비와 열상 감지 카메라가 전송하는 수십 개의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림자 부대 섀도 리퍼 1팀 휴게소 지붕 위 저격 위치 확보 완료. 그림자 부대 2팀 주차장 진입로 양방향 매복 완료. 고공 무인 정찰기 송골매 목표 지역 상공 진입. 여론 감지 시작. 그녀가 비밀리에 동원한 최정예 부대원들은 이미 2시간 전부터 이 혹한의 어둠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차수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50분. 거래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이 작전은 합참의장도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그녀의 독단적인 반역이었다. 실패하는 순간 그녀는 문자 그대로 반역자가 되어 군사재판에 서게 될 터였다. 그때였다. 차량 접근. 2시 방향. 헤드라이트 소등 상태로 진입. 어둠을 뚫고 태아 방산의 로고가 희미하게 박힌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차수연이 명령했다. 녹화 시작. 모든 음성, 영상 기록한다. 세단이 휴게소 건물 입구에 멈춰섰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려 사방을 경계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량이 반대편 진입로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는 군용 지휘 차량처럼 보였지만 민간인 번호판을 단 위장 차량이었다.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섰다. 태아 방산의 세단 뒷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태아 방산의 군납 담당 이사였다. 군용 차량에서는 군복 위에 파카를 걸친 대령 계급의 남자가 내렸다. 그는 권태준 군수사령관의 오른팔이자 북진회의 핵심 간부 박진수 대령이었다. 왔나, 박 대령. 늦으셨습니다, 이사님. 물건은? 태아의 이사가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묵직한 돈 가방 2개와 번쩍이는 골드바가 가득 담긴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걸로 이번 신형 전투조끼 건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말들이 많아서. 박 대령이 골드바 하나를 들어 이빨로 물어보는 신용을 하며 비웃었다. 걱정 마쇼. 차수연 그 미친년 내일 모레 하와이로 꺼져. 북진회가 어떤 덴데? 이등병 새끼 하나 때문에. 즉. 아무튼 주몽 계좌로는 예정대로 쏘신 거죠? 이건 우리 장군님 권태준 사모님. 용돈이고. 두 사람이 더러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차수연은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이다. 전원 진입. 콱쾅. 어둠을 찢는 섬광탄이 터지고 휴게소 지붕과 트럭 뒤편에서 검은 유령 같은 그림자 부대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꼼짝 마라. 707 특임단이다. 무기 버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 대령과 태아의 이사는 어리둥절한 채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너무나 쉬웠다. 이상해. 차수연이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쏴라. 박 대령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와 동시에 투항하는 척했던 태아의 이사가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대원들을 향해 발사했다. 탕, 탕, 탕.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그들이 타고 온 2대의 차량. 트렁크와 바닥에서 갑자기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튀어나왔다. 매복이다. 저기다. 교전 허가. 휴게소 주차장은 순식간에 시가전 현장으로 변했다. 이들은 단순한 뇌물 전달책이 아니었다. 북진회가 비밀리에 고용한 전역한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사병, 즉 용병들이었다. 대장님, 적 화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함정입니다. 차수연은 모니터를 통해 대원 하나가 팔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권태준은 그녀가 오늘 밤 이곳을 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와이 발령으로 그녀를 안심시킨 뒤 이곳으로 유인해 제거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총격전의 혼란 속에서 박 대령이 돈 가방을 움켜쥐고 휴게소 뒤편에 얼어붙은 야산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장님, 목표물 도주합니다. 내가 쫓는다. 너희는 현장을 확보하고 부상자를 구출해. 차수연은 트럭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는 권총 한 자루만을 쥔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야산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것은 끔찍한 고역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박 대령의 거친 숨소리가 앞에서 들려왔다. 마침내 산 정상 부근의 작은 공터. 백마고지 전적비가 희미하게 서 있는 그곳에서 박 대령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차수연이 총구를 그에게 겨눴다. 거기까지다, 박 대령. 박 대령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독한 년. 여기까지 쫓아올 줄 알았지. 그 순간 차수연의 등 뒤 눈 덮인 참호 속에서 대여섯 명의 무장한 용병이 소리 없이 일어나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박 대령은 미끼였던 것이다. 하하. 차수연 장군. 함정에 빠진 기분이 어떠신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두꺼운 방한 파카 그리고 그 어깨에 달린 별 3개. 권태준. 그가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멍청한 년. 내년이 감히 북진회를 건드려? 내 아들놈처럼 말이야. 권태준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차수연은 총을 내렸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아들. 현민이. 내 놈이 죽였어.
그래. 권태준이 포효했다. 분노와 광기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내가 죽였다. 그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우리의 대업을 훔쳐보려 했어. 주몽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고 그 어린 놈이. 그는 차수연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쓴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내 아들은 나약했어. 그래서 경고했지. 하지만 내년처럼 고집만 부리더군. 권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래서 사고를 좀 냈지. 태아 수류탄. 원래는 그냥 팔 하나쯤 날아가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 작정이었어. 내년에게 보내는 경고로. 그런데 제기랄. 그 불량품이 너무 일찍 터져버렸지 뭐야. 하하. 권태준의 광기 어린 자백이 철원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바로 그때 차수연이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차갑게 웃었다. 고맙군. 그 자백. 잘 들었다. 뭐? 권태준이 당황한 순간 차수연이 자신의 가슴팍에 달린 아주 작은 단추형 보디캠을 가리켰다. 붉은색 녹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에이. 인연이. 권태준이 권총을 뽑아 그녀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순간. 슈슈그 퍽.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권태준의 손목에 비수 같은 것이 박혔다. 특수 제작된 컴뱃 나이프였다. 크악. 권태준이 총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와 동시에 차수연이 그의 팔을 꺾어 무릎을 꿇렸다. 그녀의 뒤에 있던 용병들은 이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후였다. 휙. 눈보라 속에서 검은 유령 하나가 차수연의 곁에 내려앉았다. 그림자 부대의 진짜 지휘관 그녀의 최측근이었다. 에이. 이게 어떻게. 권태준이 떨리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내 놈의 함정. 수준 낮더군. 차수연이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내가 박태령을 미끼로 쓸 줄 알았지. 그래서 내 그림자들은 내 놈의 용병들보다 한 발 먼저 이 산에 와 있었다. 휴게소에서의 총격전은 권태준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차수연의 이중 함정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백을 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녹화하고 있었다. 내 아들은 나약하지 않았어. 너 같은 괴물을 잡으려던 영웅이었지. 그녀는 권태준의 귓가에 얼음처럼 속삭였다. 그리고 넌 내 아들을 죽인 대가로 내 놈의 그 거대한 북진회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다. 새벽빛이 백마고지의 피 묻은 눈을 비추기 시작했다. 차수연의 그림자 부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현장에는 제압된 권태준의 용병들과 돈 가방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권태준 장군만이 남아 있었다. 권태준은 손목에 상처를 부여잡은 채 자신의 삼성 장군 계급장이 차수연의 손에 뜯겨나가는 굴욕을 견뎌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마지막 발악처럼 차수연을 노려봤다. 하. 내가 이긴 것 같나, 차수연? 그래. 내 자백. 녹화. 좋아. 나. 무너지겠지. 하지만 북진회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 넌 꼬리 하나 자른 것뿐이야. 내가 감옥에 가면 너와 내 가족들은 끔찍한 보복을 당하게 될 거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해. 그의 말이 맞았다. 권태준은 북진회의 핵심 멤버일 뿐 그들의 수장은 아니었다. 이대로 그를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겨도 북진회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를 구명하거나 차수연을 암살하려 들 터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권 장군. 차수연은 그의 협박에 동의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를 꺼내들었다. 아들 유현민의 일기장이었다. 내 아들이 내 놈들의 주몽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고 했지. 그래. 그 멍청한 놈이. 멍청한 건 내 놈이었어. 차수연은 일기장의 두꺼운 뒷표지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종이처럼 얇게 압축된 검은색 저장 장치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내 아들은 해킹하려던 게 아니야. 이미 성공했었지. 권태준의 눈이 공포로 터질 듯이 커졌다.
이게 바로 주몽의 원본 파일이다. 차수연은 함께 가져온 소형 보안 태블릿에 그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암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도가 떠올랐다. 그것은 권태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북진회의 완전한 실체였다. 내 놈은 내가 이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봐라, 권태준. 차수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그 조직도의 가장 밑바닥에 태아 방산과 같은 군납업체들이 있었다. 그 위로 권태준과 같은 군수사령부 각 사단의 보급 라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 국방위원회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 군 검찰총장, 기무사령관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심지어 국내 최대 언론사의 사주 이름까지. 수십 년간 이어진 군 인사 청탁 내역,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흐름, 스위스 비밀 계좌번호, 그리고 불량 무기 도입의 대가로 오고 간 검은 돈의 상세 장부였다. 이럴 수가. 이건. 권태준은 자신의 이름이 그 거대한 조직도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다. 내 아들은 이걸 발견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자신의 일기장에 숨기고 나에게 암시를 남겼지. 주몽이라고. 하지만 난 5년 동안 아들의 복수에 눈이 멀어 그 의미를 몰랐어. 차수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날 다시 깨운 건 내 조카 진우였다. 그녀는 유진우가 입었던 종이 전투조끼에 찢어진 조각을 꺼내 권태준의 얼굴에 던졌다. 내 조카가 이 쓰레기 같은 걸 입고 맞아서 늑골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마강일 그놈이 주몽이라는 단어를 다시 내뱉지 않았다면 난 영원히 너 하나만 쫓는 멍청한 복수기로 남았을 거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권태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 진짜 목표는 내 놈의 목이 아니었어, 권태준. 내 아들의 복수? 물론 해야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군대, 이 나라를 좀먹는 너희 북진회라는 암덩어리 전체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차수연이 일어섰다. 그녀의 뒤로 동트기 직전의 푸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내 놈은 내가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뿐이야. 내 놈의 그 오만한 자백, 그리고 이 장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 너. 이걸 어쩔 셈이냐? 이걸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어져. 전쟁이 날 수도 있어. 권태준이 절규했다. 그래. 뒤집어야지. 차수연은 자신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직통 라인이었다. 까카. 차수연 중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진회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권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넌 지옥으로 가겠지만 혼자 가지는 않을 거다. 내 놈이 그렇게 충성하던 그 윗분들 전부 내 놈과 함께 끌고 들어갈 테니까. 그게 내 아들과 내 조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권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여장군 혹은 복수심에 불타는 어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스스로 반역자의 오명을 뒤집어 쓴 가장 무서운 군인이었다.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합참작전본부장의 반역과 독단적 작전으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청와대의 붉은색 직통 전화가 울린 순간 이 나라를 지탱하던 군과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폭발했다. 대통령은 그날 새벽 전군에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했다. 그것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 것이 아니었다. 내부의 적 북진회의 군사적 반발을 옥죄기 위한 포석이었다. 차수연이 확보한 주몽 원본 파일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반역의 증거 그 자체였다. 그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대통령에게 불려가 군복을 벗어야 했다. 북진회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혹은 그들의 하수인이었던 자들이었다. 즉시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군 검찰과 민간 검찰 그리고 국정원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 사정기관이 탄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치욕적인 숙군 작업이 시작되었다. 주몽 파일에 이름이 오른 현역 장성 20명, 예비역 장성 50여 명, 그리고 그들과 유착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태아방산을 비롯한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그날 하루 만에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이 차수연을 비난하며 이용했던 언론사 사주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왠지 모르게 잠잠해졌다. 차수연을 히스테릭한 마녀라고 일면에 대서특필했던 신문사들은 다음 날 대한민국의 암세포 북진회를 도려낸 구국의 영웅 차수연 장군이라는 낯뜨거운 제목으로 일면을 갈아끼웠다. 여론은 하룻밤 만에 그녀를 잔 다르크이자 이순신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차수연은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특수본의 핵심 증인으로서 5년 전 아들의 죽음부터 백마고지의 총격전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진술할 뿐이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국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거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북진회 게이트 특별 군사재판. 피고인 석에는 권태준을 필두로 한때 하늘의 별이라 불렸던 자들이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북진회 측은 살아남은 잔당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전직 군 법무감과 헌법재판관 출신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들의 전략은 단 하나였다. 차수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주몽 파일은 고 유현민 훈련병이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취득한 작물이며 피고인 차수연은 이를 사적인 복수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백마고지 현장에서 녹화했다는 피고인 권태준의 자백 영상은 피고인 차수연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사병 그림자 부대에 의한 강압과 고문, 유도 신문에 의해 날조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독이 들었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고인 차수연은 아들의 죽음과 조카의 부상이라는 사적 원한에 눈이 멀어 합참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이며 변호인단의 교묘한 논리는 재판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갔다. 권태준의 눈에 다시 오만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이대로라면 북진회의 본질적인 죄악은 법리적 공방 뒤에 숨어버리고 차수연의 월권만이 부각될 최악의 상황이었다. 증인석에 차수연이 섰다. 변호사가 그녀를 몰아붙였다. 증인은 조카 유진우 이병의 꾀병을 비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닙니까? 차수연이 변호사를 차갑게 응시했다. 꾀병이라. 그녀는 군 검사를 향해 고개를 부이. 요청한 증거물을 올려주십시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수도병원에서 촬영한 유진우의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이었다. 산산조각난 늑골, 폐를 찌르기 직전의 뼈 파편, 피가 고인 신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이 변호인께서 말씀하시는 꾀병의 증거입니다. 변호인의 얼굴이 굳었다. 차수연은 다음 증거를 요청했다. 흙먼지와 피가 묻은 종이 전투조끼가 증거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위생 장갑을 끼고 그 조끼의 방탄 내장재를 손으로 찢어 발겼다. 피고인 권태준이 우리 아들들의 목숨값과 바꿔먹은 쓰레기입니다. 그녀는 스펀지와 플라스틱 조각을 피고인 석의 권태준을 향해 던졌다. 당신들은 지금 절차와 법리를 말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아들과 내 조카 그리고 이 쓰레기를 입고 죽어간 수많은 아들들의 목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물러서지 않았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증거. 바로 그때였다.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호명했다. 증인 황덕배.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위병소에서 도시락을 짓밟았던 황덕배 하사. 그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불명예 제대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증인석에 앉아 떨고 있었다.
증인 25사단 위병소에서 피고인 차수연의 도시락을 짓밟고 성희롱에 가까운 모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위에서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황덕배가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만만해 보였습니다. 이등병 가족이라니까. 촌스러운 아줌마가 사정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북진회의 지시보다 더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 거대한 카르텔이 뿜어내는 힘의 논리와 오만함이 말단의 하사 하나까지 완벽하게 전염시켰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다음 증인이 들어섰다. 휠체어를 탄 청년. 의병 제대 후 아직 재활이 끝나지 않은 유진우였다. 그는 변호인단이 아닌 피고인 석의 권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등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입고 있는 전투조끼가 불량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구타와 꾀병이라는 모욕과 썩어가는 창고의 어둠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뼈만 부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군대를 믿었던 제 청춘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법정의 문이 열렸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섰다. 그녀는 5년 전 불량 수류탄에 아들을 잃었던 차수연의 동기, 또 다른 어머니였다. 제 아들도 사용자 과실로 죽었습니다. 태아 방산이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 남편은 불량 방탄모 때문에, 제 아들은 과거 북진회의 비리와 불량 보급품으로 인해 자식과 남편을 잃었던 수많은 유가족.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방청석에서 일제히 일어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북진회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해야 했던 피해자들이었다. 재판은 더 이상 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하게 맞선 피해자들의 처절한 고발이자 양심 선언의 장이 되었다. 초호와 변호인단은 침묵했다. 그 어떤 법리적 논리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를 이길 수는 없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권태준. 군사반란 목적의 수괴, 이적죄, 직권남용, 살인교사. 피고인을 대한민국 헌법과 군법의 이름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권태준은 내가 없으면 군수 라인은 마비된다. 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묻혀버렸다. 주몽 파일에 연루된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 장성들 역시 줄줄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암세포가 마침내 도려내지는 순간이었다. 통쾌한 참교육.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차수연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사성 장군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직접 별 4개를 달아주길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고사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작전 분야가 아닌 모두가 기피하는 군수 분야를 자원했다. 그녀는 별 3개의 계급장을 유지한 채 북진회가 해체된 군수사령부를 대신하여 신설된 국방혁신 군수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이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다시는 종이 전투조끼나 불량 수류탄 따위가 이 땅의 아들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군수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죽은 아들에게 바치는 그녀만의 속죄 방식이었다. 교훈. 그리고 조카 유진우. 그는 지독한 재활 끝에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부조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했고 졸업 후 군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억울하게 꾀병으로 몰리거나 부당한 가혹 행위에 시달리는 이등병들의 편에 서서 제2의 북진회와 싸우는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교훈. 어느 늦은 가을 주말. 모든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은퇴한 차수연이 자신의 집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얼음 여왕의 날카로움은 세월 속에 녹아들고
그저 평온한 중년 여성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남편 유정훈 교수가 서투른 솜씨로 그녀를 돕고 있었다. 딩동.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의 시누이 유진우의 어머니와 이제는 늠름한 변호사가 된 조카 유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다. 형님, 저희 왔어요. 외숙모, 잘 지내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쌌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그날 파주 위병소 앞에서 짓밟혔던 바로 그 음식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육개장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시누이가 식탁을 보고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차수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형님, 그날 우리 진우, 정말 형님이 아니었다면. 차수연은 말없이 시누이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가씨, 다 지난 일이야. 밥 먹자. 진우가 좋아하는 걸로 잔뜩 했어.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사랑과 감동.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유진우가 외숙모를 위해 정성껏 육개장을 퍼담았다. 거실 벽에는 5년 전 그날에 멈춰있던 아들 유현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아들은 마치 지금 이 평화로운 식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듯 했다. 차수연은 뜨거운 육개장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더 이상 강철의 눈물은 없었다.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생명을 구원한 가족의 식탁 위로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